서울 용산 낡은 빌라 한 채 자기 자본 1억으로 시작한 이 선택이 훗날 아파트 두 채의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재개발 1+1은 권리가액이 높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전자산과 분양가, 조합 기준과 소형주택 물량까지 맞아야 비로소 두 번째 집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두 채를 받는 순간부터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추가 분담금은 얼마인지, 이주비 대출은 가능한지, 자기 자본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하나라도 틀리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정은 세금입니다. 아파트 두 채가 생겼다고 자산이 무조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수와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투자의 승부는 매수 전에 결정됩니다.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대출 한도, 세금까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두 채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두 채를 끝까지 지키는 전략입니다. 서울 용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땅, 그리고 가장 많은 소문과 가장 많은 오해가 동시에 오가는 동네. 이 동네 한 골목,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초록색 대문, 30년 넘게 삐걱거려온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한 남자.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58.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갖고 있던 낡은 건물 한 채가 어느 날 아파트 두 채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그 후로 몇 년간 웃음과 불안,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복판에서 그가 처음 상담받았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규칙의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랫동안 다주택자들의 방패가 되어주던 어떤 제도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재개발 재건축 뉴스를 들어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 기사를 읽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기회찬스 TV는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세금과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 곁에 실제 이야기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신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오늘 같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성수 대표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해 전 초여름 후텁지근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성수 대표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신이 소유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땅에 손수 지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세입자 4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낡았지만 정든 건물이었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투자니 재테크니 하는 말은 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래층에 사는 오래된 이웃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성수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이 동네 조만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김성수 대표는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그 얘기 벌써 몇 년째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하지만 이웃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대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노후 주거지까지 정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게시판에도 공고문 붙었다던데요. 그 순간 김성수 대표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진짜 재개발이 된다면 이 낡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냥 헐값에 쫓겨나는 건 아닐까?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감정,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동네, 내 집이 재개발 이야기에 휘말릴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혹시 인생이 바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설렘, 그리고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김성수 대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김성수 대표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이주비 대출의 벽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세금 안전장치라는 두 번의 아찔한 순간도 함께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김성수 대표는 직접 구청 게시판을 찾아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 공고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다세대 주택이 서 있는 블록이 정확히 그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훗날 그는 회상했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고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진짜 재개발된대. 방금 공고문 봤어. 전화 너머 아내의 목소리에서도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거지? 이 낡은 건물 하나로 새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두 채도 가능하다던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이때부터 김성수 대표는 퇴근 후 밤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1+1, 재건축 1+1, 조합원 분양 두 채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입력할 때마다 그는 마치 보물지도를 찾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인터넷 여기저기서 마주했던 글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는 걸 그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대지 지분만 크면 무조건 두 채 받는다더라. 권리가액만 넘으면 자동으로 1+1 확정이다 같은 이야기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권리가액이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권리가액. 조합원이 갖고 있던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로 산정한 뒤 여기에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 이 숫자가 앞으로 그가 새 아파트를 몇 채,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열쇠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나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가 차례로 완료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은 이미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완료를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김성수 대표의 우편함에 조합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고 합니다. 권리가액 통보서.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 내려가던 그는 어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권리가액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들고 곧장 조합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그의 서류를 확인하더니 신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수 대표님, 서류상 권리가액만 보면 1+1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하시는 걸로 보여요. 다만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 조합 정관과 관리처 분계획에서 정한 소형주택 공급 물량,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가능 세대수 안에 들어와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심사를 거쳐야 해요. 김성수 대표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권리가액이 크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세요. 그런데 1+1은 대표님의 권리가액뿐만 아니라 종전자산 가격과 전용 면적 범위, 그리고 저희 조합이 공급할 수 있는 소형주택 물량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구조예요. 서울시 기준으로도 권리가액에서 첫 번째 주택 분양가를 뺀 나머지 잔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 소형주택 공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설명을 들은 순간 김성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가능성 단계인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 심사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소형주택 공급 요건과 물량 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 1+1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성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1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한 이 낡은 건물이 용산 한복판에 아파트 두 채로 돌아온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직원은 설명을 끝내기 전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표님,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1+1을 선택하시면 이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출 제한과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세법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몇 년 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정보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놀라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이 한마디가 벅차오르던 그의 가슴 한복판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묘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수 대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째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A. 아파트 한 채만 받는다. 넓은 평형, 안정적인 자산. 복잡한 계산 없이 심플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산다. 시나리오 B. 1+1을 선택해서 두 채를 받는다. 하나는 넓은 중대형 평형, 다른 하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자산은 확실히 늘어나지만 뭔가 복잡한 규칙들이 뒤따라온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채를 받으면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하나 줘도 되고 아니면 세를 놓아서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출은 제대로 나올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해도 되는 걸까? 그의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건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전문가한테 제대로, 그것도 최신 기준으로 상담받아보자. 인터넷 카페 글은 몇 년 전 글일 수도 있잖아. 다음 날 김성수 대표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재개발 재건축 세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의 긴장감을 그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상담에서 내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이 결정되겠구나. 세무사는 김성수 대표가 가져온 권리가액 통보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이라는 선택지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받느냐, 알고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언제 기준으로 아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언제 기준이요? 네. 부동산 세법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자주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유행처럼 돌던 정보를 지금도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는 먼저 1+1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주었습니다. 1+1을 선택하시면 두 채 중 소형 주택은 반드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채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두 채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어요. 반드시 두 채를 함께 묶어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년이나요? 그럼 그 사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촘촘하게 세워두셔야 합니다. 세무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건물 말고 다른 지역에 갖고 계신 주택이 있으신가요? 김성수 대표는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처가 쪽 권유로 지방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한데요. 세무사의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생깁니다. 하나는 이주비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 최근에 있었던 아주 큰 변화예요. 이 한마디에 상담실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공사를 위해 기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조합원들은 어딘가에서 임시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때 조합을 통해 은행에서 빌려주는 자금이 바로 이주비 대출입니다. 김성수 대표는 이 대출이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비만 나오면 자기 돈 1억 정도만 있어도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다음 설명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이주비 대출도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안에서는 강화된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비율 기준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요? 조합원인데도요? 네, 조합원이라는 지위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는 기준은 완전히 별개예요.
게다가 요즘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 제한까지 더해져서 대표님처럼 1+1으로 두 채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방의 다른 주택까지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비 대출 나오니까 자기 자본 1억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은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김성수 대표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사 갈 돈을 빌릴 방법조차 부족하다면 그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은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지? 세무사는 그의 표정을 보며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그 주택을 이주 시점 전에 처분하거나 혹은 명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유주택수 요건을 맞춰두는 방법도 있고요. 또 조합에 따라서는 이주비 대출 외에 별도의 이주 촉진비나 이사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처럼 기존에 1주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건 날짜 계산이 정말 정교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캘린더를 짜서 같이 관리해 드릴게요. 이 대화를 통해 김성수 대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두 채라는 결과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을 그리고 얼마나 정교한 날짜 계산이 필요한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을 겨우 이해하고 나니 세무사는 곧바로 두 번째 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김성수 대표는 이날 상담 중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김성수 대표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대표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글들 중에 혹시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번 본 것 같아요. 다주택자여도 한동안은 세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매기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유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이 제도가 언제까지였는지 아세요? 김성수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성수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봤던 정보, 그러니까 다주택자여도 유예 기간에 팔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그 얘기가 지금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제 기준으로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 기준으로는 맞는 정보였지만 지금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세무사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사례를 보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15년을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중과 유예 기간에는 2주택자 기준으로 세율 42%, 산출세액이 약 2억 5,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유예가 종료된 지금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이 62%까지 올라가고 산출세액은 약 5억 8,200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3주택자라면 세율이 72%까지 올라가서 산출세액이 6억 8천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김성수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팔리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세금이 몇 억씩 차이가 난다고? 그의 머릿속엔 마치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다리가 사라져버린 듯한 아찔함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채를 받는 게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세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뀐 규칙을 정확히 알고 계신 지금
대표님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대표님은 이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합원 중 한 분이 되실 겁니다. 이 한마디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상담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들고 2026년 5월 9일 이후의 새로운 기준 위에서 김성수 대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의 재설계입니다.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채 중 어느 한 채를 실거주지로 명확히 확정하고 그 집에서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이력을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세율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핵심 열쇠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과 유예가 사라진 지금은 이 실거주 전략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다주택 상태로 팔면 중과세율을 그대로 맞게 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1주택 상태에서 처분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어느 집에서 언제부터 얼마나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계약일 기준 경과 조치의 활용입니다. 세무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정부는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주는 조치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대표님이 계신 용산구는 4개월, 그러니까 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2026년 11월 9일까지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용산구도 해당된다고요? 네, 정확히 대표님이 계신 지역이 그 4개월 경과조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 향후에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과조치 대상 거래인지 계약일과 잔금 등기 기한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날짜 하나하나를 정말 정교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분 시점의 분산입니다.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이후 두 채를 같은 해에 한꺼번에 처분하는 것과 과세 연도를 나누어 처분하는 것은 세금 구조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제는 중과세율까지 다시 적용되니까 한 해에 두 채의 양도 차익이 한꺼번에 몰리면 세율 구간이 훨씬 높은 곳까지 그리고 중과까지 더해진 상태로 치솟을 수 있어요. 반면 처분 시점을 나누고 그 시점마다 1주택 요건이나 특례 요건을 정교하게 맞춰두면 각 연도별로 세부담을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김성수 대표는 어느새 수첩을 꺼내 세무사의 설명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에 따라 증여를 활용한 자산 이전 설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이전하는 방안.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훨씬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처럼 기존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소형주택의 3년 전매 제한 기간 그리고 중과 경과조치 기한과 함께 하나의 달력 위에 겹쳐서 관리해야 해요. 날짜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성수 대표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개가 걷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유예 기간에 그냥 팔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하게 날짜 하나하나를 계산해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거네요.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1+1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세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몇 년 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아무 계획 없이 3년, 5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세법은 계속 바뀌고 조건도 계속 바뀌어요. 그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구조에서 진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사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
이주 과정과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김성수 대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세무사는 먼저 이주 기간 동안의 임시 거주 부담을 줄여주는 임차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지급되는 이주 촉진비, 이사비,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비 사업 관련 생활 안정자금 대출 같은 제도들도 함께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조합 공고문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사항도 함께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만약 1주택 요건을 유지하며 실거주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계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세제 감면 특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한 특례라든지 일정 공시가격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특례처럼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절세 통로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런 특례들은 대상 지역과 기준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에 정확히 맞는지는 반드시 저희가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해당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사람들은 재개발이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과 세금 이 두 가지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이주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마다 각각 다른 지원 제도와 절세 전략이 서로 얽혀 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최근 세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계속 바뀌고 있죠. 이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놓고 그것도 최신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수첩 한 페이지 가득 세무사의 설명을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던 그의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성수 대표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파트 두 채를 받는다는 결과 하나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봤던 다주택자도 유예 기간에 팔면 괜찮다는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정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림길과 함정,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는 규칙들이 숨어 있는지를요. 이주비 대출과 강화된 LTV라는 첫 번째 벽, 사라져버린 중과 유예라는 두 번째 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계약일 기준 경과 조치, 절세 전략, 정부 지원 제도라는 미처 몰랐던 세 번째 열쇠까지.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마주 앉아 오늘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가 벌써 옛날 얘기였다니. 그런데 여보,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모르고 있었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김성수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냥 두 채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리처 분계획이 인가되고 드디어 이주 개시 통보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김성수 대표에게도 이주 개시 및 이주비 대출 신청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담에서 들었던 조언을 떠올리며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둔 상태였습니다. 지방에 갖고 있던 투자용 아파트를 정리할지 아니면 명의를 조정할지 세무사와 몇 차례 더 상담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기 전 은행 창구에 방문해 자신의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강화된 LTV 기준과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며칠, 김성수 대표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미리 보유주택 현황을 정리해둔 덕분에 이주비 대출은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문자를 받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사 갈 곳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텐데,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가 갖는 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낡은 다세대 주택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반듯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김성수 대표와 그의 가족은 넓은 중대형 평형에 입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형주택은 이전 곳이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3년의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임대를 놓으며 계획했던 시점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세무사와 함께 세워두었던 처분 시나리오는 지금도 매년 최신 세법 개정사항, 특히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경과조치 기한을 반영해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1+1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두 채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정말 많은 갈림길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주비 대출, 3년 보유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몇 년 전 믿고 있던 유예 기간이라는 안전장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뛰어들었으면 아마 지금쯤 저도 몇억 원 단위의 세금 폭탄 앞에서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얼마나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느냐더라고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몇 년 뒤에는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차이로 돌아온다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로 시작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자산으로 그리고 하나의 값진 배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용산의 낡은 빌라, 그리고 김성수 대표의 이야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김성수 대표와 똑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유행했던 정보,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정보를 그대로 믿은 채 대출 규제와 세금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1+1이라는 선택지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제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고된 대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의 기준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정보입니다. 그것도 어제의 정보가 아니라 오늘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정보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야기가 조용히 오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미 다주택자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이주비 대출과 강화된 LTV 1+1의 3년 전매 제한,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종료된 양도세 중과 유예와 지역별 경과조치 기한,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까지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법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 저희 기회찬스 TV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의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가 어떻게 아파트 두 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수 대표가 마주했던 이주비 대출의 벽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두 개의 산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1+1 공급은 권리가액이 크면 무조건 두 채가 아니라 종전자산 가격과 전용 면적 범위, 권리가액, 조합 정관과 관리처 분계획, 그리고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 물량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훨씬 더 정교한 심사 구조입니다. 소형주택은 반드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고 이전 곳이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둘째,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라 해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현재 강화된 LTV 기준과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지역별 규제 여부에 따라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주 시점 훨씬 이전부터 보유주택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의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계약일 기준 경과 조치를 활용하면 용산구를 포함한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넷째, 실거주 이력 설계, 처분 시점의 분산, 경과 조치 기한의 정확한 활용, 필요하다면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관련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특례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정교한 날짜 계산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주 지원 제도와 세제 감면 특례처럼 재개발, 재건축 과정 곳곳에 숨어있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함께 챙긴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김성수 대표처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회찬스 TV는 이렇게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부동산 세금 정부 지원 정보를 딱딱한 법 조항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신의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의 경과 조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이주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회찬스 TV였습니다.